우리나라 해수면은 평균 약 3mm 정도씩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살아가면 과학자들은 한 2100년이 되면 한 50cm 정도 해수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어요.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0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우리나라 해역, 삼면의 수온 전부 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지구 평균 수치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온 상승은 확정된 미래고 계속 열대성 해양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상승했나요? 해수면 상승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바닷물도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지면 물은 부피 팽창을 합니다. 바다의 어떤 부피 팽창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하나는 남극 대륙에서 깨어져 나온 빙하들이 물로 들어가면 해수면 상승이 있겠죠. 그런 어떤 빙하의 녹음, 깨짐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2000년대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부피 팽창으로 설명이 됐고요. 최근 들어서 어떤 빙하의 녹음, 깨짐들이 실질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국한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최근 한 35년 정도 통계치를 보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평균 약 3mm 정도씩 매년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5년 동안 약 한 10cm 정도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요. 또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을 좀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 100년 동안 온실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약 한 20cm 정도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이후에 빙하들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해수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도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과학자들은 한 2100년이 되면 한 50cm 정도 해수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섬 지역이 잠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 대표적인 예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깜짝 놀란 뉴스가 있어요. 2030년까지 한반도 국토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330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 보도라고 보여져요. 이게 되게 교묘한 보도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수면 상승이 1년에 약 3mm 정도씩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팔라져서 1년에 한 4mm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2030년이면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재민이 300만 명이 생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정보를 접할 때,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할 때 전제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전달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많이 이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이 내용은 이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기후 데이터 분석 기관이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클라이밋 센트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전제가 뭐냐면 태풍급 해일이 10년에 한 번 닥칠 태풍급 해일이 우리나라를 덮쳤을 때 를 가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 맞는 게, 태풍 해일은 순간적으로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 태풍 해일이 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전체 해안 도시들이 다 피해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되게 교묘해서 가려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2030년 해수면 상승을 결과물로 인해서 약 한 20에서 30cm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한 거죠. 태풍 해일로 인해서 추가적인 태풍 해일이 오면 파도가 높아지겠죠. 한 2, 3m의 그런 서해안, 특히 수심이 얕은 서해안에서는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파도가 2, 3m가 덮칠 때를 가정했을 때 침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달한 정보라 가지고, 이 정보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2030년에는 벌써 국토의 5%가 물에 잠기는구나, 365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언론들이 가려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사실 클라이밋 센트럴이 가정한 이 시나리오 자체는 상당히 과학적이었어요. 태풍 해일이 덮쳤을 때 국지적으로
굉장히 그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데 아무리 과학적인 정보라도 그걸 언론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진짜 잠기고 있는 나라, 도시 등이 있는데요. 그 상황은 어떤가요? 대표적인 예로 투발루라든지 몰디브 같은 데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어떤 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사실 열팽창으로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심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해발 고도가 약 1m에서 2m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해수면 상승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건 사실은 이러한 폭풍 해일들이 맞아요. 해수면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수면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훨씬 더 높은 침수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몰디브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태평양 도서국가 투발루 같은 나라들에서 침수 피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인간 활동이라고 할 때 너무 온실 효과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해수면 상승의 굉장히 큰 피해들은 온실 효과 상승으로 인한 수면 상승도 있지만 해안가 자체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간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 치마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이런 데 굉장히 서핑하기 좋은 데인데 해안가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인간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래가 인위적으로 자꾸 바다로 휩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직접적인 온실 효과하고 다른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굉장히 해안에 어떤 침식이 일어나는 지역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같은 곳이죠. 연간 수 센티미터 이상 지반이 침하 중이고요. 해수면 상승하고 겹쳐서 일부 지역은 살기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지역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파괴되고 또 이제 석유채굴, 해안가 주변에서 석유채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지반이 가라앉는 거죠.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류 순환이 약해지면서 고위도 지역이 영화 투모로우처럼 극심한 한파가 닥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투모로우 영화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보셨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바닷물에 어떤 여러 가지 순환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혈액순환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의 순환이 있죠. 혈액순환도 있고 호르몬 같은 것들도 순환을 하고 다양한 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바닷물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는 심층순환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표층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표층순환은 바닷물 표면에서 이렇게 태평양 주위를 이렇게 감싸면서 대서양 주위를 표면에서 2차원적인 거죠. 표면에서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그떤 물의 그 순환이고요. 투마로우가 집중했던 건 심층순환이에요. 심층순환은 약간 우리 몸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온몸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극지역에서 생성된 물이 심해로 가라앉아 가지고 다시 떠올랐다가 다시 심해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순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멈춰버릴 때를 가정한 영화가 투마로우인 거죠. 사람이 혈액순환이 멈추면 큰일 나겠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북극과 남극, 극지역과 적도 지역이 우리는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심층순환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말도 못하게 극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온도 차이는 심해요. 심층순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북극과 적도 지역의 심한 온도 차이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온도 차이가 덜 심하도록 만들어지는 열을 섞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극지역은 더 차가워지고 적도 지역은 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극지역에 그래도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죠. 뉴욕 같은데 뉴욕 같을 때 그 영화에 보면 자유여신상이 다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심층순환이 끊겨서 얼음이 다 얼어붙어 버리고 거기다가 적도 지역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슈퍼태풍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슈퍼태풍이 발생해서 꽝꽝 얼어붙은 뉴욕을 덮친다라는 내용이 투마로우의 어떤 본줄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장이 있어요. 그 감독 이름이 롤란드 에머리 감독인데 이 롤란드 에머리 감독은 워낙에나 헐리우드에서도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당히 교묘하게 과학과 SF적 상상물이 결합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심층순환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질 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얼음이 많이 녹겠죠. 얼음이 많이 녹으면
사실은 그 얼음이 녹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바닷물이 따뜻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심층순환을 방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따뜻하거든요. 따뜻한데 얼음이 줄어들어서 바닷물이 지금보다 더 따뜻하게 되면 우리 이제 과학자들은 성층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에 있는 물이 도저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층순환이 극지역에서 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데 바닷물이 위쪽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이 심층순환이 점점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도 심층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층순환이 멈추는 것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멈춰서 되돌릴 수 없는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투모로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굉장히 투모로우는 과학적인 것 같죠. 그러나 문제는 이 심층순환이 굉장히 느린 순환이에요. 느린 순환이라서 그 영화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일은 사실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힘들어요. 멈춰도 매우 서서히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비할 시간도 주어지고 그럴 것인데 영화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괴물 같은 그 얼음이 뉴욕시를 덮치죠. 그런 부분들은 약간 영화적인 재미를 위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바다의 수온이 어느 정도 올랐나요? 우리나라 해역, 삼면의 수온 전부 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전체 수온 상승, 지구 평균 수치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수산과학원에서 최근 한 57년 동안 전지구 표층 온도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해역의 상승 속도랑 비교해서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전지구 표층 온도가 57년 동안 0.74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해역은 약 1.58도 상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동해가 굉장히 심해요. 동해의 수온 상승 폭은 약 2도에 달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동해는 적도 지역에서 열이 중위도 지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주된 해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쿠로시오 해류라는 건데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다가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로 이제 대만 한류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동해의 수온을 상승시키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대만 한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폭염도 이건 이제 바닷물 온도가 아니라 폭염이 지속적으로 온실 효과 때문에 대기 정체로 해서 발생하다 보니까 바닷물을 데우는 효과. 해류와 어떤 대기의 어떤 복합으로 우리나라 그 바닷물 온도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굉장히 심각한 속도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 9월이 굉장히 심각했죠. 여름 내내 이제 그 고수온으로 피해를 받았고요. 그래서 9월쯤에 집계를 해보니까 고수온으로 인해서 약 경제적으로는 1,400억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고 양식생물 피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2년 이후 최대 피해액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온 상승은 확정된 미래고 앞으로도 이런 어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고 계속 열대성 해양 형태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빨리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심각한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대성 해양으로 변하게 되면 나타나게 될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류성 어류들이 명태라든지 뭐 대구, 오징어 이런 것들이죠. 이게 북쪽으로 더 이동하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수산물을 직접적으로 수확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열대성 어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늘어나겠죠. 반면에 자리돔이라든지 쥐치, 뭐 이런 흰동가리 이런 생선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종이 굉장히 이게 변화할 거고. 우리 어민들도 여기에 좀 빨리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변화거든요. 어민들이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고수온에 좀 민감한 그 넙치나 전복, 뭐 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키우는 이런 것들이 고수온에 의해서 폐사 위험이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양식장에 냉수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돈 드는 일이 좀 많아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되고요. 또 일부 지자체는 이미 열대 어종 양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뭐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기술 좀 미흡하다라든지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나와서 여러분들께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어떨 땐 또 좀 가짜 정보, 거짓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옥석을 가려내는데 제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